강의 내용 여기 있죠.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 이런 강의 계획서를 써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공부를 가르칠 것입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이 안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연구해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 성강에 보면 문학 매체 이해와 문학 힐링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자세, 문학 힐링 원리와 효과, 상생의 가족서사 이해는 앞부분에 했습니다. 자, 여기 그 세 가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중에 시험 문제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드렸죠? 안 드렸나? 안 드린 것 같아요. 그죠? 안 드렸어요. 예. 잘 들으십시오. 네. 자, 문학 매체 이해. 자, 문학 매체는 문학은 뭐가 문학일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다 문학이에요? 여기 안 나와 있죠? 예. 예.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루어야 할 그 모든 것들이 문학 매체입니다.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진도가 나갈 것입니다. 문학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뭐를 사용함으로? 언어를 사용함으로 표현되는 예술이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언어를 사용함으로 표현되는 예술이다. 문학은 이는 문자가 있는 사회라면 어디든지 존재해온 예술 현실이며 보통 문자가 없는 사회의 구전 문학까지 포괄한다. 문학과 상대되는 것으로 논술, 설명서 등으로 대표되는 비문학이 있다. 문학은 언어를 통해 사람의 삶을 형상화한 것이며 이러한 문학을 학문의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문의학이라고 한다. 네, 그대로 뭐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언어를 사용함으로 표현되는 예술이다.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강의 내용에 보면은 문학 힐링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자세,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해왔는데 이거는 너무 오래 시간을 끌었더니 파워포인트가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문학 힐링 전문가는 문학 작품을 읽고 내면에 떠오르는 감정을 자유롭게 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문학 힐링 전문가는 따라하십시오. 문학 힐링 전문가는 문학 작품을 읽고 내면에 떠오르는 감정을 자유롭게 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는 언어를 사용한다 그랬죠. 지금은 글로 표현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를 통해 정신적인 상처와 불안정한 심리가 치유됩니다. 따라서 문학치료 전문가는 환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여기서 환자라는 말은 내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하고 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배우고 싶어서 오는 내담자. 내담자는 여러분들은 누굴까요? 내담자 반대는 누구예요? 치료자죠. 치료 지도사예요. 힐링 지도사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를 통해 정신적인 상처와 불안정한 심리가 치유됩니다. 따라서 문학치료 전문가는 환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자의 글쓰기를 통해 드러난 감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필요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됩니다. 네, 문경희 선생님. 문경희 선생님, 지난번에 그 수필 쓰신 제목이 뭡니까? 해피트리. 해피트리. 해피트리? 네? 예. 그 해피트리를 써가지고 제일 처음에 저한테 가져오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있었던 일이 문화힐링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자세가 거기 다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셔요? 네. 예. 첫 번째, 문화힐링 전문가는 문학 작품을 읽고 해피트리를 읽고 내면에 떠오르는 감정을 자유롭게 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 정신성의 상처와 불안정한 심리가 치유됩니다. 자, 거기까지는 공통적인 얘기고, 따라서 문학치료 전문가는 환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글 쓴 내담자의 문경일 선생님의 감정을 내가 이해하고 문학치료에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됐어요. 자, 제가 선생님의 그 수필을 읽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역시 교수님이야. 그래도 그건 다 잊어먹었어요. 또한 환자의 글쓰기를 통해 드러난 감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자, 제가 적극적으로 대화했습니까? 네네.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적극적으로 대화했어요. 적극적으로 대화했죠? 네네. 이 부분은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은 뭐예요? 그 범죄자를 알 수 있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해피트리를 꺾은 사람의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나의 아픈 손가락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얘기했죠. 예? 범죄자를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범인을 알 수 있었다. 범인 빼고 네,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그 해피트리를 꺾은 사람은 바로 누구냐? 나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생각나요? 네네. 예. 야, 범인을 알 수 있었다고 나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꺾었다. 그 얘기예요. 예. 나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네. 그 다음에 궁금했어. 잊어먹었지? 아니지. 그 다음에 나는 이걸 왜 얘기하냐면 힐링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아까 권희선 선생님의 시인 자기서사를 비유해서 설명을 했고 이번에는 해피트리를 비유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세를.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문화힐링 전문가가. 그죠? 이를 위해서는 환자와 작가와 여기서 작가와의 신뢰 관계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제일 필요한 거. 예. 근데 그 우리 문경희 선생님이 네. 저와의 신뢰 관계가 없었다면 우리 원교 교수님한테 이거 물어봐봐야 그 양반 아무것도 몰라. 이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랬다면 나한테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갔어요. 안 가져왔죠. 안 가져왔죠. 신뢰감이 서로 이루어졌죠. 예.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됩니다. 누가? 문화힐링 전문가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됩니다. 네, 물론 문경희 선생님 해피트리는 제가 뭘 어떻게 해서 그 작품이 그렇게 훌륭했던 건 아닙니다. 그 작품 자체가 훌륭했습니다. 훌륭했지만 문화힐링 전문가와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조금 살짝 어다르고 아다른 부분을 수정할 수 있었다는 것. 그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거냐? 문화힐링 전문가가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잠깐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훌륭한 신뢰관계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야만 문화치료, 문화힐링 전문가가 갖춰야 할 자세다 이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문화힐링 전문가가 갖춰야 할 자세는 무엇이냐? 라고 주관식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요거를 기억하십시오. 뭐냐? 먼저 뭐예요? 문화치료 전문가는 글쓴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예를 들면 문경희 선생님이 내가 이거 해피트리를 썼어. 이거를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같은 3층 병동 간호사한테 가져갔어. 그걸 그 사람은 문학학은 전무후무한 분이라 가져갔으면 그게 문화힐링 전문가로서의 상담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썼네. 잘 썼어. 진짜 잘 썼어. 그 소리를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작가의 글쓰기를 통해 드러난 감정에 대해 여러분들이 답안됐을 때 환자라고 써도 됩니다. 감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잘 썼어. 감동이야. 이렇게만 얘기해 주는 게 정답은 아니다 이거예요. 네.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저렇게 했으면 어떨까? 그러면 이 부분은 앞부분은 그 해피트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 이야기가 그게 너무 감동적이야. 그럼 뒷부분은 해피트리와 나와의 관계에서 연결고리로 나가잖아요. 연결고리로 나갈 때 그 부분이 조금 그 부분에서 이제 중복되는 걸 좀 함축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이제 잠깐 기억이 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문화힐링 전문가는. 이를 위해서는 환자와의 신뢰관계가 필요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됩니다. 자, 지금 제가 문화힐링 전문가가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서 반복 설명을 했습니다. 네,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금 들었지만 만약에 이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왔다면 어떻게 쓸 것인지 과대표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화힐링 전문가가 갖춰야 할 자세란 물음표 딱 나왔다. 그럼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순서대로 안 해도 돼요. 이제 문화힐링 전문가는 작품을 읽고 그 내면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 사람이어서 환자와 신뢰관계를 구축을 해야 되고 뭐라 썼는데 내가 글쓴이의 감정을 잘 이해를 해서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해 주어야 방법을 가르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답니까? 네. 잘하셨으면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수건 선생님 기억하고 있는 문학치료, 문학힐링 전문가가 갖춰야 자세란? 일단 내담자의 그 환경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글쓰기를 토대로 해서 그분의 감정과 그리고 또 이해하고 그분 그 글의 모든 내용을 이해해 공감해 주는 데 위해서 그분과의 일차적인 신뢰 관계를 쌓고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지도자의 그 지식과 그리고 또 기술 이런 대화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내담자하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그 내담자의 그 글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관계를 형성해 가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완벽에 가깝습니다. 박수. 네, 오늘 맛있는 거 싸가주셨다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문학인 전문가가 갖춰야 할 자세란? 네, 글쓴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작가의 글쓰기를 통해 느낀 그 감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내담자와 그러기 위해서 신뢰가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해요. 네, 잘하셨죠? 예. 네, 김용호 오빠가 해보셔. 문학 힐링 전문가 갖춰야 할 자세란? 글쓴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입장 바꿔서 생각했을 때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대답해야 하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충분히 이제 공감하고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중요한 건 소리의 관계가 삐그덕거리는 관계에 끼리는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네. 어떤 관계? 신뢰입니다. 네. 또 문화적인 전문가가 갖춰야 할 자세란 문경희 선생님. 내담자가 가져온 작품을 읽을 수 있는 능력과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또 필요하고, 그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에게 오게끔, 힐링 전문가에게 오게끔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 평소에 라포 형성, 신뢰 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박수. 네. 우리 문희수 선생님. 처음에는 글쓴이의 감정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그렇지. 이 사람의 신뢰 관계를 이 사람의 그 마음을 꺼내서 내가 그걸 이해를 해서 이 사람을 그 삶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그 길이라고 봅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박수. 네, 한한자 선생님. 문화 힐링 전문가 갖춰야 할 자세는? 예? 문화 힐링 전문가가 갖춰야 할 자세란? 다 하셨는데 다들 다 잘 읽어보고 잘 읽어봐야지. 잘 읽어보고 그 사람의 진심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애순 선생님.
문학 힐링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자세란? 우선 그 사람의 저기 감정 뭐냐 그 상처나 뭐 그런 걸 갖다가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예. 공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상처를 들여다볼 수 있고 공감을 할 수 있고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게 교환식 시험을 외우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창의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화 힐링 원리와 효과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깊이 있고 수준 높은 문학 작품을 선별하여 꼼꼼히 읽는 가운데 문학에 대한 흥미를 고양하고 근데 선생님이 그거 읽으시잖아요. 몇 페이지, 몇 소절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지 혼자만 읽고 이거 어디가 어딘지 막 잊어보다가 시간이 다 가버려요. 노노노 여기는 교재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한 건 교재에 나오는 게 아니고 강의 내용에 대한 것만 짚어드리는 겁니다. 네. 문학에 대한 흥미를 고양하고 문학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방식과 사회적 기능, 예술적 신화와 의미를 이해하고 체감하도록 돕는 것을 학습 목표로 삼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교과목의 개요 강의 목표 여기에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자, 문학 힐링 원리에 대해서 깊이 있고 수준 높은 문학 작품을 선별하여 꼼꼼히 읽는 가운데 문학에 대한 흥미를 부양하고 문학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방식과 사회적 기능, 예술적 승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체감하도록 돕는 것을 학습 목표로 삼는다. 네, 제가 빨리빨리 지나간 건 그냥 듣고 넘어가시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하나 한 거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사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가족 서사, 서사란 무엇일까요? 서사. 여러분들의 워크북에 제가 해드린 것 같은데 워크북을 피십시오.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증명해드린 거. 하나하나 선생님, 제가 봐야 될 거는 이렇게 준비해 드립니다. 예. 요거, 요 교재. 몇 페이지요? 몇 페이지 아닙니다. 두 장. 찝어드린 겁니다. 여기? 이렇게 찝어드렸습니다. 2장짜리 뒤에 네. 앞에는 강의 계획서를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건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5강 때는 문학 매체 이 자서전 수필 동화 발표하기 신앙송 새로운 지도자 이렇게 나갑니다. 자서전 수필 동화 아니면 신앙송 여러분들이 발표할 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네, 이렇게 강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자, 여기 폈어요. 폈습니다. 네. 3강 문학 매체 이유와 문학 힐링 전문가가 갖춰야 할 자세, 문학 힐링 원료와 효과.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세부 사항을 워크북으로 만들었습니다. 문학의 갈래는 서정, 서사, 극, 교술로 나누어집니다. 서정은 자 1번 이혜순 선생님이 읽어주세요. 서정이 무엇인지. 서정, 시적 회자의 정서, 운율, 상상과 표현, 고대 가요, 향가, 한시, 고려가요, 작가, 시조, 민요, 현대시 등. 네, 두 번째 과 대표님 읽어주세요. 서사란 무엇인지. 서사, 이거 여러분들 보니까
줄 치십시오. 서사라는 뜻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서사. 과 대표님 읽어주세요. 제가요. 서사, 서술자, 인물, 사건, 배경, 갈등, 시점, 구성 등을 얘기하는 것이며 예로서 신화나 설화, 서사, 무가, 가전, 고전소설, 현대소설 등이 있다. 네. 세 번째 극. 김영원 교수님. 서술자의 개입 없이 인물의 대화와 행동으로 서사 전달, 희곡, 시나리오, 창극, 뮤지컬 대본, 가명극, 인형극 등이 있다. 네, 모집 선생님. 교술. 가르칠 교자지요. 작가가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 인식, 전달, 수필, 경기체가, 막장, 서기론, 일기, 편지, 기행문 등. 네. 일기, 편지, 기행문이 교술에 속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문화치료학에서의 서사 개념은 글이나 연극, 영상의 심층에 담겨있는 인간관계의 형성과 위기와 변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지칭한다. 왜 문학 갈래 속 서사의 의미와 구별해야 한다. 문학 작품에만 한정시키지 말고 다양한 매체에서 서사 주체와 관계의 수준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며 표면의 내용을 참고하되 심층적 의미, 관계를 해석하고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와 적용 글쓰기. 자, 요거는 세 번째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연을 하셔야 될 자료입니다. 상생 가족서사의 개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쓰고 자신의 직접 경험이나 간접 경험에서 그 사례를 찾아서 오래어 의견, 이유, 예시, 의견 정리 순서를 작성합시다. 과제입니다. 집에서 해오시는 겁니다. 이걸 언제까지 해오는 거예요? 다음 수업 시간까지. 과제. 2번. 상생 가족 서사의 개념에 대한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생의 문학 서사 이해와 적용을 계속 읽어보시면 답이 거기 나옵니다. 앞에 부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 내탓 서사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씁시다. 네, 꼭 서로 내탓이 아니라도 됩니다. 이 교재에 나온 설화 중에서 골라서 하셔도 됩니다. 3번, 장모가 된 며느리 서사를 기억하여 자신의 말로 상대의 눈을 보며 전달해 본 후 핵심 요약을 씁시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핵심 요약을 씁시다라는 게 아니고 서사를 기억하여 옛날 이야기를 기억하여 자신의 말로 앞에 나와서 전달해 주시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학생들이고 나오시는 분은 지도사입니다. 꼭 장모가 된 며느리 아니래도 됩니다. 네 번째, 상놈 시아버지 양반 만든 정신딸 서사를 요약하여 쓰고 발표합시다. 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은 과제입니다. 과제. 어떤 것만 하느냐?
서사를 기억하여 자신의 말로 상대의 눈을 보며 전달해 본 후 핵심 요약은 과제로 써오시면 됩니다. 좀 과제가 많은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딴다 하더라도 나가서 지도사로서 활동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냥 100% 이게 정답은 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나의 생각을 그냥요. 근데 뭐에 맞춰서 써야 되느냐? 질문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예요. 질문에서는 34탓 서사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씁시다. 34탓은 뭐예요? 서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아이고 내가 졸아서 빨래를 태웠구나. 시아버지는 아이고 내가 장작을 안 해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잘못이다. 며느리는 뭐예요 또? 우물에 또 다시 가지 않았으면 되는데 저의 잘못입니다. 그랬더니 저녁 때 들어온 남편이 내가 죽이려고 내가 솥을 장에서 안 사왔으면 이 빨래가 안 탔을 텐데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쉬워요. 아주 쉬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을 하시면 됩니다. 학생들 앞에서, 환자들 앞에서. 예. 제가 그 세 번째 시간을 언제부터 하느냐? 12시 10분부터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2시 10분부터 시연하는 거 앞으로 나와서 2, 3, 4, 5번은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시연하는 걸로 끝내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1번 과제로 해오라 이런 말씀이죠. 네, 과제를 해오는 겁니다. 1번을 과제, 2, 3, 4는 지금 하라고요. 12시 10분. 지금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교재에 있는 설화 중에서 하나를 교재 안 보고 눈높이에 맞춰서 나와서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옛날에 아들 넷이 살았어요. 아들 넷인가요? 아니에요. 7명이 살았어요. 그 중에 누가 계셨냐면 어머니가 사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낮에는 하루 종일 일을 하시는데 밤이면 몰랐어요. 아들들이 몰랐는데 아침에 보면 치마가 다 젖어 있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옛날에는 방 하나에서 잤잖아요. 큰아들, 작은아들, 둘째, 셋째, 7명이 자고 어머니가 위에 잤는데 엄마가 일어나시더니 손으로 아들들 눈을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엄마의 아들이 자나 안 자나 보느냐고 손으로 왔다 갔다 하더니 살짝 일어나더니 일어나서 살살 문을 열고 나갑니다. 나가더니 엄마를 만진다더니 개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치마를 걸고 막 건너갔어요. 건너가는데 보니까 아들들이 7명이 다 보니까 어느 집에 불이 반짝반짝 하는 집에 있는데 그로 들어갔어요. 엄마가. 근데 바깥에서 보니까요. 옛날에는 창호지 문이었잖아요. 창호지 문. 창호지 문으로 보니까 그렇게 재밌어요. 엄마가. 누구랑 그렇게 재밌었을까요?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지금 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집으로 아들들이 몰려왔어요. 왔는데 큰아들이 그랬어요. 얘들아, 엄마가 우리 칠형제를 키우냐고 저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저렇게 그러시는데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치마가 젖지 않게 돌다리를 해드리면 어떻겠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달빛이 보이는데 아들들이 다 등허리를 이렇게 엎드렸어요. 돌다리로 엎드려 있는데 엄마가 이게 박지가 않으니까
이상하다. 돌다리는 없었는데 왜 돌다리가 있지? 그러면서 건너가는데 넷째 아들이 뭐야? 우리 엄마가 좋은 일을 간 것도 아닌데 바람 피러 가는데 우리가 왜 이래? 형이 또닥하면서 아이고야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하느냐. 푹 불어가지고 엎드려갔어. 똑바로 엎드렸을까요? 대충 엎드렸겠죠. 그럼 엄마가 또 그걸 건너가서 재밌게 막 데려다가 또 올 때쯤 되면 또 가서 다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또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엄마는 몰라요. 그랬는데요. 제가 어저께 에덴요양병원에 하늘을 보니까요. 하늘에 북두칠성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반짝반짝한데 넷째 별이요. 흐리멍텅. 흐리멍텅 하더라고요. 누굴까요? 넷째 별은 누굴까요? 북두칠성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별이 북두칠성이 이렇게 근데 반짝반짝한 넷째 흐리멍텅. 그랬대요. 글쎄 세상에. 예, 어린 아이들한테 가서 할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설이 지나면 한 달 동안 빡세게 해야 할 공부가 있습니다. 책 한 권을 다 마스터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 경찰에서 하고 있는 학교 폭력 애들 있잖아요. 학교 폭력 애들. 그걸 예방 차원에서는 교육 지도 교수로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은 그 학교 폭력 애들 걔네들을 줌으로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나가냐면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각 학교로. 근데 각 학교에서는 그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도 교수를 보내달라. 그런데 그 지도 교수가 지금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준비가 지금 수요가 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속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보자고 그래서 갔더니 저는 이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줌으로. 근데 중학교 다니면서 대학교 1학년까지 하는데 학교만 해달라고 학교에서 요청이 오고 경찰서에서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시험을 봐야 돼요.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그 책 한 권을 제가 다 마스터하고 이거를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해가지고 가서 시험을 봐야 돼요. 이 나이에 과대표님보다 한 살 많긴 하죠. 여러분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문화힐링 지도사로서 근데 제가 학교 폭력 그쪽으로 학교로 파견돼서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방과후 교사 뭐 그런 걸로 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나가는데 그 문화힐링 지도사 학교에 가서 이거 내면 돼요. 학교에 가서. 근데 자격증은 땄어. 학교에서 오래 갔어. 학생들은 잘 됐어. 요즘은 중고등학교 걔네들이 학교 폭력이 더 많을까요? 초등학교가 더 많을까요? 학교 폭력이 누가 더 많을까요? 중고등학교 걔네들 학교 폭력은 통계에서 많이 줄었어요. 초등학교에서 지금 4학년 이상의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학교 폭력을 해요. 화장실 변기통에 가서 물 먹으라 그러고. 그래서 요즘은 한동훈 법무부장관한테 요청이 오는 게 뭐냐. 촉법 소년. 걔네들 연령을 더 낮춰달라. 지금 그런 항의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물론 중고등학교도 그렇지만 초등학교에서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자격증은 땄어. 그래서 학교에다 뭐 강의 기획서
뭐 나의 뭐 이러면서 가지고 나서 네 오십시오. 매달 며칠부터 강사 딱 계약서 쓰고 가. 반짝반짝하는 애들이 저 선생님이 무슨 소리를 하고 쳐다보는데 그 많은 애들 눈높이에 다 맞춰서 거기에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알았죠? 미안해요. 자꾸 겁줘서. 뭐가 없습니까? 정년퇴직가 없습니다. 지금 수요가 부족해서 지금 이 난리인데 그게 아이들을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예,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뭐가 되겠습니까? 촉법소년 애들이 그렇게 친구들 못 살게 굴고 그러다가 나중에 칼 들고 다니잖아요. 칼 들고. 이거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내가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10분 12시 15분에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물 잡수시고 힘내시고 누구부터 하냐? 뒤에서부터 이쪽 뒤에서부터 이렇게 쫙 뒤로 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빠져펴는 꼴등입니다. 이렇게 와서 요렇게 와서 이렇게 갑니다. 아셨죠? 이쪽 1분단 분단장님이 시작해서 이렇게 2분단으로 가셔서 3분단으로 가셔서 반장님이 끝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정확하게 1시 정각에 끝납니다. 동영상은 계속 찍습니다. 쉬는 시간은 꺼놓으세요. 예.